매주 월요일 1, 2부는 정치 덕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정치를 좋아하고 정치의 진심인 두 분, 영포티 두 분이죠. 박영식, 김민아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을 세 번째 벌써 버벅거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월요일이 한 주 시작 중에 가장 힘들다고 네. 말씀을 저희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하셨는데 큰일입니다. 말이 씨가 돼버려서 청취율 조사 기간에 지금 긴장하고 있는 DJ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그걸 세지 마세요. 아, 그런가요? 그걸 세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벌써 막 식은땀이 올라오고. 틀렸을 때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네. 흘러간 물은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정치인과 일반인의 차이가 아닐까. 잘 흘려버리는 정치인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다녀왔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 안팎으로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좀 세고요. 조선일보는 오늘 칼럼을 통해서 윤 면회관 국힘 대표 민심은 안중에 없나라는 제목의 비판적인 사설까지 있더라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식 평론가님? 근데 뭐 이제 조선일보는 우리가 진정한 보수다라는 것을 좀 내세우기 위한 그런 사설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 이제 특정 언론사 언급은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장동혁 그 대표가 윤석열 면회를 갔다라는 소식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시끌시끌한데 저는 뭐 자폭이다. 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한 행위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잖아요. 네. 저는 정치인 장동혁으로서는 어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 가장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시기적으로 조율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윤석열 씨에 대한 면회를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도 확정이나 외연 확정 어렵죠. 그러니까 연말 가기 전에 본인이 당대표 후보 시절에 연설을 하면서 혹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은 반드시 지키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싶어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윤석열 씨와 장동혁 대표는 어찌 보면 지지층을 공유하는 사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 어게인이라는 세력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후보 시절에는 엄청나게 구애를 했는데 대표가 되고 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통합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아마 이제 조금 자주 많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극우 유튜브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제도권의 무대로 부르고 싶어하는 분들의 유튜브를 보면 장동혁에게 실망했다 이런 컨텐츠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적시에 면회 카드를 꺼내 들어서 지지층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고 이분들에 대한 기대에 좀 부응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성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일반 면회로 10분밖에 안 만났는데 그게 뭐 면회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윤석열 비즈니스로 당선된 사람은 결국 윤석열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장동혁이라는 그 정치인 개인으로 좁혀보면 국회 경력도 짧고 본인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메시를 적시에 던졌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성경과 기도로 무장해서 견디고 있다 이런 표현을 장동혁 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 기도 이런 특정 또 종교 쪽을 소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부러 낸 거겠죠? 이거는? 그렇죠. 그 이른바 지금 일반화하면은 좀 그것은 무리한 측면일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윤 어게인 세력 이 세력들의 또 핵심을 이루는 쪽이 극우 개신교를 기반으로 한 세력이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장동혁 대표 본인도 독실한 이제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아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구치소에서 성경 얘기 자꾸 하는 거거든요. 네.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코드를 이제 깔고 가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코드를 공유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결국 이런 행보가 뭐 박영식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은 다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또 여의도 정치가 이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나치게 온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온정적인 거냐면 항상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뭔가
자신이 이 전당대회 때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엎혀가지고 이렇게 편승해가지고 대표가 된 이후에 그것은 전당대회 때 그래도 한번 대표해 보려고 포지션을 그렇게 잡은 것이지 이후에 지방선거도 치르고 할 테니까 중도적으로 이제 변할 것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을 기대했고 근데 그러지 않은 순간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중도로 가네 이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똑같이 가네 이런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여기까지 하겠지. 이제는 중도로 다시 가겠지.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 그때마다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는 약속한 거니까 하는 것이고 이게 마지막이겠지. 근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작정하고 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어차피 중도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선거에 도달할 때까지 잘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뭐 내란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러한 이 정치적 프레임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상황에서 중도의 지지를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아마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강력한 어떤 그게 윤 어게인이든 뭐라고 표현하든 그러한 강성 지지층의 어떤 니즈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지층 결집을 이뤄서 끌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6개 신문을 쭉 보는데 오늘 6개 신문의 모든 사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힘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장동혁 대표 이렇게 하면 어쩌자는 거냐. 다 이런 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산, 그러한 전망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방향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6개 일간지 중에는 조선중앙동아일보가 포함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혹시나 몰라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짧게만 좀 첨언하고 싶은 부분은 그 성경이나 기도 이런 얘기는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기도한다 어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리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코드 맞추려고 장동혁 대표까지 이런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2025년의 정치가 굉장히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건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신념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정교일치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특정 정당이 특정 종교라고도 할 수 없는 용공, 멸공, 극우, 개신교와 이게 뭔가 이제 결을 같이 맞춰가면서 어떤 신념과 이념이 합쳐져서 이 유권자들에 대한 특히 이제 그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의 확장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설교를 하는 시간에도 예를 들면 종북좌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규탄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멸공 이 철진한 메시지를 얘기를 하시면 그런 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그런 분들을 제가 주말에 집회를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너무 젊은 분들이 실제 20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언뜻 보니까 데이터로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 자유대학이라는 단체의 집회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나와가지고 종교적 신념과 이제 정치적 이념을 같이 이제 이렇게 묶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종교가 방치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 국정 운영은 천공, 건진, 통일교 이래서 기독교랑 좀 무관하게 운영했다는 흔적이 있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종교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어쨌든 저희 여의도에서의 평론가들이나 이런 입장은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말하자면 강경파, 그러니까 매파와 비둘기파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특별 면회를 안 하고 일반 면회를 해. 이쪽 한쪽에서는 지금 이럴 때냐, 지금 지지를 겨우 반등하고 있는데 오히려 찬물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동혁 대표는 또 좌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된 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인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모처럼 야당의 시간인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친한계 정성국 의원도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이런 얘기를 남긴 것은 이제 의원들 단체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재섭 의원의 이런 발언을 두고 그게 아니라 이제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출신이지만 지금 개혁신당 대표로서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문제로 좀 주춤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여유가 국민의힘에서 생긴 거냐. 그래서 지금 이런 극단의 행동을 한 것이냐라고 또 비판을 했고 사실은 제가 오늘 제일 중앙일보 보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게 장동혁 대표님과 저 김민수 두 남자의 눈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10분 중에 한 5분은 울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김계리 변호사의 입장은 좀 다른데 고작 장소 변경을 한 번 신청하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물러서더니 조용히 일반 접견을 하는 것은 자신이 제1야당의 대표임을 잊지 말고 일반 접견으로 어슬렁어슬렁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그게 이제 뭐 강원을 나눠갖고 이걸 논쟁할 주제입니까 이게 그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일치단결의 목소리가 나와서 방향을 바꾸도록 해야죠. 근데 정치라는 게 뭐 이 건에 대해서는 뭐 강원 나눠가지고 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네. 장동혁 대표 본인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판단을 해서 이런 결론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정하고 하는 일 같은데 그런데 어찌됐든 누가 봐도 이건 도움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령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일을 다 지킨다고 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당의 이 구성원들은 어떤 반응을 할 거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가령 그런 것도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과연 글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도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 뭐 채널 A나 이런 데 보도를 보면은 당무감사위에서 이거 확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도 어젠가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확실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뭐 지방선거에 대한 셈법은 뭐 둘째 치더라도 이 전당대회에서 윤 어게인 세력을 업고 대표가 됐고 그 대표가 된 지도부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인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얘기 한번 시작해 봅시다라고 하면 당내 여러 구성원들이 그러면 이것도 부당하다라고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부당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입 모아서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구도인 것이냐 복잡해질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쭉 가면 과연 지금 요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우클릭 뭐 극우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냐?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미지근한 상황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극우화를 막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막지 못할 거라는 예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비춰진다.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부분 이제 장동혁 대표를 좀 비호하거나 두둔하는 쪽에서는 이게 당대표의 일정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일정이다라는 식으로 송원석 이야기를 원내대표 오늘 그렇게 얘기했죠. 하시는 것 같고 아까 김민전 의원도 이제 그런 네. 식으로 김재섭 의원의 비판에 의원 단체방에서 반박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가서 하는 말과 행동이 개인 이재명의 것은 이제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국민의힘 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되는 순간 본인이 하는 행동과 말이라는 게 개인 장동혁의 것일 수가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사실 반박이라는 게 요즘 국민들한테 잘 안 통하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분들에게도 이런 말이 잘 안 통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결자해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치적 전략이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이전까지도 이런 어떤 기조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지지난주인가요? 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개인 의견으로는 보유세를 찬성한다. 그것도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장관이 개인 의견 얘기하는 게 뭐 그러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뭐랄까 일종의 유체 이탈 화법은 정치인들 특히 지도자급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해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동아일보 오늘 사설은 윤 면회 후 뭉쳐 싸우자는 장동혁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이고요.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지에서도 굉장히 이 행보들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민주당에서 지금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법관 2배에 가까운 증언부터 해서 뭐 압수수색 영장 문제 뭐 그리고 재판 소원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박영식 평론가님. 네,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이제 확정된 부분, 그러니까 확정된 부분은
대법원 증원 문제죠. 이제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좀 다양화한다라는 것, 법관 평가제 도입하고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을 좀 넓게 확대한다는 것,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사전 신문제를 도입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논의가 되었던 거고 증원을 추진한다라고 확정이 되면은 같이 따라붙을 만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재판 소원에 대한 부분이 더 이제 온라인에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재판 소원과 관련돼서는 당론으로 발의하지도 않을 거고 사법개혁안으로도 발의하지 않겠다. 이제 요 입장이었는데,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실상 이 재판 소원을 당 지도부안으로 입법 발의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게 이거는 오늘 특이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대법관 증언은 확정된 건데 네.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원내대표와 오늘 당대표의 말이 또 이렇게 달라버리니까 이게 지금 시즌으로 따지면 3인가요? 네, 그 정도 시즌 되겠네요. 3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이 보도를 보고 좀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사이에 아마 당 전체의 방향이 달라지진 않을 텐데 아마도 오늘 있었던, 이따 저희가 소개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관들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관련된 심리 기간이 35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그 중에 한 13일 정도로 해외 연수를 갔다 온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새로 밝혀지긴 했습니다. 대법관 2명이. 예, 네. 근데 그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왜 갑자기 이게 이제 당 차원의 입법 발의 예고까지 이루어진 것인지는 이건 좀 정치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아직도 저녁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 민주당발 사법개혁안. 글쎄요, 뭐 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 뭐 사법개혁 특위에서 낸 안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 증원이 이제 핵심이겠죠. 나머지는 이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뭐 요거는 뭐 하면 되는 거고. 네. 법관 평가제 도입, 이것도 동의를 사법부가 해서 이것도 실시하면 되는 문제 같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이거는 추진이 계속 되어오는 문제인 거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이거는 사법개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형사 절차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이 쟁점이 형성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나마 이제 이 대법관 증언이 사법개혁의 쟁점이 형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추진을 하는 아닌데, 다만 이제 요것도 뭐 이 매년 3년에 걸쳐서 매년 4명씩 늘리는 게 맞느냐, 이 속도가 맞느냐 등의 이제 쟁점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거는 또 논의해 볼 만한 대목이 되겠죠. 근데 이 재판 소원 문제를 왜 그러면 따로 다루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맥락은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앞서 이 대법관 증언보다도 사실 좀 찬반 논란이 더 있는 주제이다. 그러면 요거를 입법을 할 때는 요 찬반에 관련된 것들을 더 폭넓게 그러면 반영을 해서 그런 걸 반영한 이제 입법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 당의 사법개혁 특위안으로 딱 내놓기보다는 이런 톤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당 지도부 안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해석하기로는 요게 그러면 개별의원안으로 해서 좀 의견을 모아가겠다 수준이 되면은 안 하겠다에 가까운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사법개혁 특위안 딱 나오는데 재판소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한다는 입장에 가깝게 메시지가 쭉 나왔는데, 개별의원 안으로 나와가지고 뭐 당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은 잘 보이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게 그럼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지도부 안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하긴 하는데 지금 이건 내용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톤 조절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추가로 이제 좀 판단하고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처음에 나왔을 때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나오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재판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쟁점의 찬반이 있는 거거든요. 재판소원 자체가 이제 사심제냐 요거 있고, 두 번째로 재판소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요건이 뭐가 되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명확한, 예를 들면 헌법이나 법률과 맞지 않았을 때, 또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판단과 맞지 않는 판례가 나왔을 때 뭐 이런 몇 가지 지금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충분한 거냐, 또는 그걸 너무 타이트한 거냐, 이런 이제 논쟁거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폭넓은 이 논쟁을 해야 되는 이건 맞거든요. 하냐마냐를 떠나서도. 그래서 그런 걸 충실히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로드맵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다 뭐 중요한 쟁점들이긴 한데, 이게 또
다 뭐 예산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 법안에 그 딱 뭐랄까 윤곽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예를 들면 예산에도 다 반영이 돼야 될 테니까 바로 실시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내에서 논의하는 걸 앞으로도 계속 좀 저희가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부동산 문제는요.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